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바닷가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고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에 눈을 뜨는 그런 삶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희 부부가 그랬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호. 올해 62입니다. 35년을 항만공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았죠.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퇴직금이 7억이었습니다. 아내 혜진이는 천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매연과 먼지가 그녀의 폐를 조금씩 망가뜨렸죠. 기침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바다로 가면 숨 쉬는 게 좀 나아질까? 그녀가 어느 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는 신문 부동산 광고를 뒤적이다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남해 오션뷰 전원주택 신축금 리모델링 즉시 입주 가능. 사진 속 집은 완벽했습니다. 흰 담장, 푸른 지붕, 그리고 창문 너머로 펼쳐진 끝없는 바다. 여보, 여기 어때? 바다 바로 앞이야. 아내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꿈 같은데?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사자.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선택이었죠. 딸 지우는 반대했습니다. 아빠, 바닷가는 겨울에 춥고 태풍도 많아요. 그리고 병원도 멀잖아요. 33인 딸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지우야, 아빠가 35년 일한 돈이야.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래도 전세라도 끼고 가세요. 퇴직금 다 넣으면 안 돼요. 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괜찮아,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바다 앞인데. 그렇게 저는 서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0년 살던 25평 아파트. 그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남해의 바닷가 집을 샀습니다. 계약금을 치르던 날 부동산 이장 정동식 씨가 말했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여기 집들 요즘 다 팔려요. 도시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사 가던 날 트럭에 짐을 싣고 서울을 벗어났어요.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세상이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이는 산과 들판. 아내의 얼굴엔 평화가 스며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짧을지. 남해에 도착한 날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반짝이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죠. 집 앞에 섰을 때 이장이 활짝 웃으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사진보다 좁았습니다. 벽지는 얼룩져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여보, 저 바다 좀 봐요. 우리 집에서 저런 게 보이다니. 아내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러게 이제 매일 저걸 볼 수 있어. 첫날 밤 우리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편히 잔 밤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 장마였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닷가니까 원래 바람이 센 거라고요. 그런데 밤 11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여보,
저거 뭐야? 아내가 일어나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천장에 커다란 얼룩이 번지고 있었죠. 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급히 대야를 받쳤습니다. 밤새 물방울이 떨어졌고 우리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이장님, 천장에서 물이 새요. 아, 그거요? 원래 바닷가 집이 그래요. 습기가 많아서 조금 보수하면 돼요. 신축금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잖아요. 리모델링은 했죠. 근데 완벽한 집이 어디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계약은 끝났고 돈은 다 지불했으니까요. 수리업자를 불렀습니다. 40대 남자가 왔는데 지붕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방수가 안 돼 있네요. 전체 다시 해야 해요. 얼마나 들어요? 최소 300만 원요. 뭐? 300만 원? 현금으로 하시면 250만 원에 해드릴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아내가 천식으로 습한 집에 살면 안 되니까요. 250만 원을 주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욕실벽에서 물이 샜습니다. 배관이 낡아서 터진 거였죠. 또 수리비 150만 원. 보일러도 고장났습니다. 여름인데도 온수가 안 나왔어요. 수리비 80만 원. 한 달 만에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고치면 되지.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엔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산 건 집이 아니라 돈 먹는 하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벽면의 균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 제대로 지은 게 맞나?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무시했죠. 마트가 없어서 동네 구멍가게에 가면 주인 할머니가 물건값을 제멋대로 불렀어요. 라면 한 봉지 얼마예요? 2,000원이요. 서울에선 1,000원인데요. 여긴 바닷가예요. 운송비가 들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가게도 없으니 살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마을 회비 내셔야죠. 회비요? 여기 사는 사람은 다 내요. 도로 정비하고 가로등 전기세도 내야 하고. 얼마인데요? 1년에 200만 원이요. 200만 원요? 그렇게 비싸요? 도시분들은 다 그렇게 내요. 싫으면 안 내셔도 되는데 그럼 좀 불편하실 거예요. 무슨 협박 같은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 마을에서 살려면 주민들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현금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겼어요. 태풍도 없는데 정전이 됐죠. 전화하면 전기공사 직원이 한나절 뒤에 왔습니다. 여기 외진 곳이라 시간 걸려요. 인터넷도 느렸습니다. 핸드폰 신호도 약했죠. 택시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바닷가까지 가면 기름값이 안 나와요. 병원도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아내의 천식약이 떨어져서 급히 병원에 가려 했는데 비 오는 날이라 택시가 안 왔어요. 결국 제가 운전해서 갔죠.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옆집 김선영 씨는 친절한 척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민호 씨, 반찬 좀 나눠드릴게요. 고맙다고 받았더니 며칠 뒤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저번에 드린 생선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답례 안 하세요? 이 마을에선 모든 게 거래였습니다. 친절도 미소도 모두 값이 매겨져 있었죠.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의 봉이라는 걸, 도시에서 돈 들고 온 호구라는 걸. 이 이야기는 은퇴 후 집 하나로 인생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박만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태풍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8월 말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서울에선 태풍이 와도 별일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닷가는 달랐습니다. 밤 9시쯤 바람이 집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창문이 덜커덕거렸고 지붕 기와가 날아갔습니다. 와지끈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란다 유리창이 깨진 거였죠. 빗물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보, 물 들어와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수건과 이불로 물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바닷물과 빗물이 뒤섞여 집안을 채웠죠. 그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남해 미소마을인데 아내가 쓰러졌어요. 지금 도로가 침수돼서 출동이 어렵습니다. 일단 가까운 병원으로 직접 가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도로는 물에 잠겨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쓰러졌어. 어떡하지? 아빠, 지금 119 안 와요? 도로가 막혔대. 내가 지금 갈게. 기다려요. 딸은 서울에서 밤새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새벽 4시에 도착했죠. 그제야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내는 사흘 동안 입원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딸이 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지우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거예요. 엄마 건강도 생각 안 하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위한다며 바닷가로 왔지만 정작 아내의 안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집은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뜯겨나가고 벽엔 금이 갔고 마루는 물에 젖어 썩기 시작했죠. 수리비는 최소 1,0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딸 지우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건축 서류를 확인했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떼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빠, 이 집 불법 건축물이에요. 뭐? 원래 이 집은 해안선에서 50m 안쪽에 지어졌어요. 건축 허가가 안 나는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집이 있는 거야? 무허가로 지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 했다고 속인 거예요. 실제로는 10년 전에 철거 명령까지 났었대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 집은 언제든 철거될 수 있어요. 게다가 팔려고 해도 정상 가격 못 받아요. 불법 건축물이니까. 저는 당장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집이 불법이라고요? 이장은 담배를 피우며 태연히 말했어요. 불법이긴 한데 뭐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신축급이라고 했잖아요. 리모델링은 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사기 아닙니까? 서류에는 박민호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론 제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었으니까요. 리모델링 업자 서건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 불법인 거 알고 팔았죠? 불법이 아니에요. 미등기일 뿐이에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싫으면 환불해 드릴게요. 근데 위약금 30% 떼고요. 30%면 2억이 넘는데요. 계약서에 있잖아요. 잘 읽어보셨어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는 걸. 마을 이장, 부동산, 리모델링 업자, 다들 한패였던 겁니다. 도시에서 퇴직금 들고 오는 사람들을 노린 조직적인 범죄였죠. 그날 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35년 일한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건강하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서진 집과 후회뿐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바닷바람은 상상보다 매서웠어요. 창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방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소용없었죠. 집이 너무 낡아서 열기가 다 새어나갔어요. 아내의 천식은 더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밤새 이어졌고 숨소리엔 가래가 끓었어요. 여보, 병원 가자.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아요. 하지만 약은 듣지 않았습니다. 12월 어느 날 아내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했습니다. 폐렴이었죠.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입원했어. 얼마나 심각해요? 의사가 장기 입원이 필요하대. 아빠, 서울로 올라오세요. 지우야, 미안해. 아빠가 다 망쳤어.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집을 팔려 해도 팔리지 않았죠.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불법 건축이라는 소문 났어요. 누가 사겠어요? 이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으로 운전도 못했습니다. 병원 오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어느 날 딸이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퇴원하면 서울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지우야, 넌 직장 다니잖아. 회사 그만둘게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딸의 인생까지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7억 주고 산 집을 1억 5천에 팔았어요. 5억 5천만 원의 손해. 그게 제가 받은 은퇴 선물이었습니다. 짐을 싸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바다가 이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보, 바람 소리 들려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무너지는 소리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사이드미러로 바다를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 바다를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서울 외곽의 월세 단칸방. 이게 우리의 세보금자리였습니다. 7평 남짓한 공간에 부부가 살기엔 비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은 돈으론 이것밖에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딸 지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우리를 도왔습니다. 아빠, 이거 생활비예요. 지우야, 미안하다. 내가 이럴 나이가 아닌데. 괜찮아요. 제가 효도할게요. 딸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더 이상 자존심이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지냈어요. 천식은 나아지지 않았고 마음의 병까지 생겼습니다. 여보, 내가 받아가자고 해서 이렇게 됐네요.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당신 퇴직금을 내가 다 날렸어요. 아내는 자책했습니다. 저도 자책했죠. 어느 날 핸드폰으로 바다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남해의 바다, 파도, 갈매기. 화면 속엔 우리가 살던 집도 보였어요. 새 주인이 들어와 살고 있더군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속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며
사실 이 선택 이후에도 우리는 또 다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정은 이 바다의 집보다 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신중해야 합니다. 로망만 쫓다가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결정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제 욕심이었어요. 바다가 보고 싶은 건 아내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것도 저였죠.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집 내가 사자고 했잖아.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좋았어. 그게 문제였지.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남았습니다. 그 바다의 집을 사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 웃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쩌면 다른 실수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딸의 인생까지 망치진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좁은 방에서 살진 않았겠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 집을 사실 땐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시고 등기부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퇴직금은 인생 2막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쓰세요. 로망에 속지 마세요. 바다는 아름답지만 때로는 모든 걸 삼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은퇴 후 집 하나로 인생을 바꾸려 했던 많은 사람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바다, 전원, 귀촌 모두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은퇴 후 귀촌이나 바닷가 집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노후의 집, 은퇴 후 이주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구독은 더 많은 후회를 막기 위한 가장 쉬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